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지음.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 집은 언덕 죽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뒤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찢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페인트 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뜸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미터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가 삐죽 솟았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 안은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3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슥해서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 옆으로 마차의 바퀴 자국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은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애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 위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귀신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나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젠 모두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 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작은 나무한테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희에게도 누군가 이 버팀목이 되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 본입이란 챕터를 정했는데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속이 좀 답답해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단락이 있어서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본입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거라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다. 할아버지는 말의 뜻보다는 소리, 즉 말투를 더 마음에 새겨 들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음악을 들을 때는 같은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다. 또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니비, 예쁜 벌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가 아이키네 보니비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다. 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두의 김미 웨일즈?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진 아이 기니에 라고 대답하신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것을 킨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 옛날에는 친척, 킨폭스라는 말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본래의 말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이런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다. 그분은 나이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했다. 그래서 너구리잭에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시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이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신앙 고백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놓고 수근거린다는 걸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나에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샘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들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 아니나 다를까. 너구리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 가죽 셔츠를 휙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들겼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다. 잭, 자네가 찬송가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래. 아,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슬퍼할 걸세. 너구리 잭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잭이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흥분하는지 물어보았다. 기껏해야 찬송가 상자 열쇠가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구리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인디언 연방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너구리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어.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뺏어가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찬송가 열쇠란 말이다. 네 보기에 너구리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거야. 잭은 그것밖에 알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너구리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에게는 너구리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킨이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너구리 잭 때문에 나 역시도 울 뻔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미옥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부분은 나만의 비밀 장소인데요. 요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직장 생활하는 저에게 이 책은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나만의 비밀 장소는 어디인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 자연이었더라고요. 그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평온함, 안정감, 그리고 자유로움, 그리고 지친 마음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저에게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요즘 그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지금 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았던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연과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이 자연을 대하면서 영혼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삶을 만들어주는 자연에게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나만의 비밀 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비밀 장소.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개천을 따라 살고 있다. 만일 거인이 되어 그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천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만 있다면 개천이야말로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은 오후 한낮을 사양충 잡는데 다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두세 마리뿐이었다. 나는 그놈들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사양충을 보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도 사양충 냄새를 맡아보시게 해드렸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끔 난 겨울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맑은 겨울물을 건너기도 하고 흐르는 물 속에 가지 끝이 잠길 정도로 축 늘어진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만들어낸 녹색 커튼 사이로 몸을 구부린 채 지나가기도 하면서 겨울을 따라 골짜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겨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겨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사느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올개수로 빙 둘러싸인 채 늙은 미국풍 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은 풀밭 둔덕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완도 콩알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 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서 그런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미국풍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게 마음에 꽉 와닿는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먼저 읽고 나서 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낭독할 곳은 어, 위험한 고비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위험한 고비.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때문에 만 5년 동안의 내 짧은 생애에서 두 번째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한낮이었다. 해가 시냇물 바로 위에서 내리쬐고 있어서 물고기들은 시냇가 둑 밑으로 숨어 들어가 시원한 그늘 속에서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이럴 때는 시냇가 둑에 배를 대고 엎드려 물속에 조심조심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 구멍을 찾아야 한다. 구멍을 찾으면 물고기가 만져질 때까지 가만가만히 손을 구멍 속으로 밀어넣는다. 끈기를 가지고 구멍 속을 더듬다 보면 물고기 옆구리를 쓰다듬게 되는데 그래도 물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곤 했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물고기 머리 뒤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꼬리를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아내지 못해서 둑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갔다. 그곳에 엎드린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으려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옷이 스치는 것처럼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귀에 거슬리는 기분 나쁜 소리로 바뀌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울뱀이었다. 긴 몸을 둘둘 말아 또아리를 틀고 앉은 그놈은
머리를 바짝 치켜 세운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불과 15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놈의 몸통은 내 다리보다 굵었다. 나는 거칠한 껍질 밑에서 그놈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놈은 독이 올라 있었다. 나와 뱀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날름거리며 내미는 혀는 거의 내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고 가늘게 찢어진 그 눈은 빨갛고 징그러웠다. 꼬리끝이 탈탈거리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그놈의 방울소리도 점점 더 높아져 갔다. 그러자 커다란 V자 모양의 그놈 대가리가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얼굴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지 재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나는 그놈이 이제 금방 공격해오리란 걸 알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마주보고 있는 나와 뱀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할아버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 같은 낮고 부드러운 말투로 가만히 말씀하셨다. 고개 돌리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고 눈도 깜빡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공격 준비를 다 갖춘 뱀의 머리가 더 높이 쳐들렸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내 얼굴과 뱀의 머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방울뱀은 머리를 더 높이 쳐들고 쉿쉿거리기 시작했다. 새된 방울 소리도 더불어 더 높아졌다. 만일 할아버지가 손을 움직이거나 움츠린다면 뱀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손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등의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구릿빛 손등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들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흔들리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뱀은 눈 깜짝할 새에 칼날처럼 강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마치 총알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문 것이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귀처럼 벌어진 입이 할아버지의 손을 절반쯤 물었을 때 날카로운 어금니가 살 속 깊이 박히는 모습이 내 눈에 선연히 들어왔다. 순간 할아버지는 다른 한 손으로 뱀 대가리 뒤쪽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죄었다. 뱀은 몸을 풀면서 땅에서 떨어지더니 할아버지의 팔을 칭칭 감았다. 딸랑거리는 꼬리끝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쥘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뱀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마침내 등골 부서지는 소리가 투둑 하고 들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축 늘어진 뱀을 저쪽으로 집어던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재빠르게 긴 칼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칼끝을 물린 상처가 있는 손바닥에 대고 한일자로 그었다. 뿜어져 나온 피가 손에서 팔꿈치로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칼로 벤 곳에서 피를 빨아내 땅바닥에 뱉어내는 일을 계속하셨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고마워요, 할아버지 라고만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셨다. 빌어먹을 자식. 이만하면 우리 둘이서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준 셈이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팔도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내 모습을 쫓는 할아버지의 두 눈은 아득히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려져 갔다. 나는 칼길을 달려 내려갔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내 울지는 않았지만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넘어지는 바람에 길 아래에 구르기도 하고 신음물 속에 처박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어 올라와서 또다시 달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 것을. 나는 그대로 부엌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난 거냐? 나는 온몸의 힘을 다 짜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방울뱀에게 시냇가에서요. 할머니가 날 안고 있던 손을 놓는 바람에 나는 마룻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자루 하나를 거머쥐고 곧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야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펄럭이는 긴 치마와 뒤로 날리는 따은 머리, 목카신을 신은 작은 발이 날듯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리시다니. 방금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 하느님, 이란 말조차 꺼내지 않으셨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건,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마음만으로, 감정만으로 되는 건 아닌구나 하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지혜롭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나를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험한 고비를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셔서 박정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교회 다니기를 선택했는데요. 교회 다니기를 저는 읽으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났어요. 음. 제가 어쩌면은 좀 성장에 집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짝꿍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당신은 봄이야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당신은 뭔가 항상 준비만 하는 것 같아. 네, 저희 집에서 이분을 팩트 폭격기라고 부릅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나무가 겪은 여러 소중한 경험들이 저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막 안달복달하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생각을 좀 걷어내고 저도 여름으로 폴짝 진입하고 싶습니다. 작은 나무의 성장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일요일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옮겨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먹을 식량이 하나도 없는 소작농 가족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화재로 집이 몽땅 불타버린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 일요일 날 교회에 올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곤 했다. 우리는 여름에 남아도는 야채를 듬뿍 가져갔고, 겨울에는 고기를 가지고 갔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히커리 나무로 틀을 짜고 앉는 자리에는 사슴 가죽을 댄 의자를 만들어 불이 나서 가구를 잃은 가족에게 준 적도 있다. 할아버지는 그 집 남자를 교회 뜰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의자를 건네주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을 들여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할아버지는 남에게 무언가를 그냥 주기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받는 사람이 제 힘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면 되지만 뭔가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격이 없어지고 자신의 인격을 도둑질 당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도리어 불친절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허세와 우월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작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모세가 누군지 물은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교훈을 끄집어내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에 대단히 만족해 하셨다. 할아버지가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도 나도 성경에 대해서 무척 무지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는 천당가는 그 복잡한 의식 절차에 대해서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의식 절차를 포함하여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번도 납득이 가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번 뭔가를 단념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일종의 방관자가 된다. 할아버지와 나는 종교상의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행동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달복달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물 문제를 잊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할아버지 자신도 오래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놓아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지옥이 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나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 문제는 더 이상 생각 않기로 했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낭독가는요. 별사탕처럼 달콤한 낭독가 우리 박민 선생님의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너무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멋진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따뜻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네, 엄청나게 비통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오린나무가 얼마나 잘 또 바꿔내고 있는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인디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인디언들의 양육 방식이 아동학대나 방임이나 아동노동 착취에 가깝다고 그런 명분으로 아이들을 빼앗아 강제로 격리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은 나무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주 훌륭한 가르침대로 아주 훌륭한 인디언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작은 나무는 그곳에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훌륭한 인디언의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늑대별. 처음 그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 별을 보며 떠올릴 일들을 낮 동안 미리 생각해 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 안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에게 추억들을 보내주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아침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 햇빛을 받은 얼음이 찬란한 빛을 뿜으며 반짝거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창가에 서서 이렇게 대답한다. 네, 할아버지,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또 할아버지와 나는 늑대별을 보면서 여우몰이를 하던 그날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 늑다리 리핏과 모두까지 모두 따라 나섰다. 우리는 리핏 때문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실컷 웃었다. 할머니는 약초뿌리 캐던 때와 도토리 가루 속에 설탕을 쏟을 때의 추억을 보내주셨다. 또 할아버지와 내가 옥수수밭에서 네 발로 엎드려 새내게 노새 울음으로 울어 보이던 모습을 보시고 어이없어 하시던 때의 추억도 보내주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똑똑히 보여주셨다. 갈색과 노랑, 빨강의 이파리들이 땅 위에 가득 떨어져 뒤덮고 있었다. 새빨간 온나무가 활활 타는 횃불 고리처럼 그곳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 이외에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지키고 계셨다. 보라, 굽이치면서 높이 솟아오른 저 산들을 붉은 태양이 산등성이 위로 떠올라 아침을 탄생시키면 하얀 안개 시트는 그녀의 무릎을 휘감고 그녀의 손가락인 나무들을 스쳐가는 바람은 하늘에다 대고 그녀의 등을 긁어주네. 보라, 구름들이 그녀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나뭇가지와 덤불들 사이에서는 한숨 같은 속삭임이 들리고 그녀의 자궁 깊숙한 곳에서는 생명이 웅성이는 소리 들리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결, 그리고 짝짓기의 그 천둥 같은 리듬이 느껴지네. 그녀의 배안 깊숙한 곳에서 고동치는 수맥들은 생명을 빨아들이는 나뭇뿌리들의 젖줄이 되어주고 그녀의 가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들을 이뤄준다네. 그녀가 사랑으로 이르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물은 그 흥얼거리는 리듬으로 들려준다네. 할아버지와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이야기의 끝을, 아, 굉장히 또 그 슬픈 내용이 시작될 텐데요. 그래도 정기열 선생님의 그 푸근한 감성 듬뿍 담아서 아주 슬프지만은 않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결입니다. 박미영 선생님 그 낭독 파일 올리신 거에서 오열하는 그걸 들은 바가 있거든요. 좀 슬펐는데 이거 이제 시간을 또 줄이다 보니까 금방 세 분이 빨리빨리 돌아가셔서 그렇긴 한데 7살 인디언인 작은 나무에게 동네 할아버지 일로존, 친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과 같이 슬픔도 또 따뜻하구나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의 노래.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씨 뿌리는 계절인 봄이 돌아왔다. 우리는 옥수수 씨를 예년보다 좀 더 많이 뿌렸다. 겨울에 만들 위스키 양을 좀 더 늘릴 생각에서였다. 여름이 되자 나는 이제 7살이 되었다.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의 혼인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다. 그 지팡이에는 칼로 그은 자국이 별로 없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이다.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던 어느 일요일, 윌로존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걱정스러워 하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윌로존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했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산길만을 걸어서 어떤 산꼭대기에 이르자 산 옆면으로 약간 패인 곳이 있었다. 윌로존의 오두막은 그곳에 있었다. 윌로존은 낭창낭창한 나뭇가지들 위에 사슴 가죽을 펼쳐서 만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윌로존, 윌로존이 눈을 떴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네. 할아버지와 나는 모포를 가져와 일로존의 몸을 덮어주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일로존이 굽고 뒤틀린 늙은 전나무 하나를 가리켰다. 내가 죽으면 저기 있는 전나무 옆에 묻어주게. 저 전나무는 많은 씨앗들을 퍼뜨려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 내 몸이면 2년치 걸음 정도는 될 거야. 알겠네. 그리고 본이비에게 전해주게.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더 나을 거라고 말이야.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네. 우리도 곧 가겠네. 나는 윌로존에게 우리 집으로 같이 지내자. 중요한 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다. 조금만 애쓰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윌로존은 웃으며 내 손을 꼭 쥐었다. 작은 나무야, 넌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단다. 이제 그만 가고 싶어. 언젠가 네가 오길 기다리마. 나는 울었다. 나는 윌로존에게 조금만 더 머물러 줄 수는 없는가? 내년에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나서 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윌로조는 빙긋이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윌로조는 산 너머 아득한 서쪽만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는 정령들에게 자신이 가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의 노래였다. 낮게 시작된 그 노랫소리는 점차 높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기운 없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그 노랫소리는 바람소리인지 윌로존의 목소리인지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의 영혼이 눈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나는 윌로존이 산등성이와 산봉우리들 저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가 함께 산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셋이서 산꼭대기를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두 분은 산꼭대기에 앉아서 주위 산줄기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셨다. 할아버지가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신 것은 이렇게 산길을 오르던 도중이었다. 할아버지의 몸에 마음이 졸기 시작하고 영혼의 마음이 그것을 대신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껴안은 채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몸의 마음이 다시 깨어났다. 내가 손을 잡으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가만히 웃음이 번졌다. 이번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야. 또 만나자. 윌로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누워 할아버지의 몸을 꼭 부둥켜 안았다. 나는 오두막집을 뛰쳐나왔다. 언제나 앞장서서 걷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넘어졌다가는 일어나고 또 걷다가는 넘어지고 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산 위로 모셔갔다. 할머니가 앞장섰고 타임빌리와 제키슨 씨 아들이 관을 메고 뒤따랐다. 그 뒤를 또 나와 개들이 따라갔다. 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어디로 모셔가는지 알고 있었다. 산길 높은 곳에 있는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 할아버지가 아침에 탄생을 지켜보며 산이 깨어나고 있어 라고 말하시던 그곳. 할머니는 관을 무덤 속에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할머니가 오두막집 뒷베란다에 흔들 의자를 옮겨 놓으셨다. 내가 가까이 내려와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주황과 초록과 빨강과 노랑 무늬의 치마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슴 앞서패는 나에게 쓴 편지가 꽂혀 있었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단다. 네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의 그 작은 몸을 안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날 낮 동안을 할머니 옆에서 보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산을 내려가서 파인빌리를 찾아왔다. 파인빌리는 울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바람과 늑대별과 산등성이와 아침의 탄생과 죽음을 노래했다. 나와 파인빌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를 할아버지 곁에 묻었다. 나는 두 분의 혼인 지팡이를 가져가 두 분의 무덤 앞에 쌓은 돌무더기에 잘 세워두었다. 나는 두 분이 나를 위해 새겨놓은 자국들을 바라보았다. 지팡이 끝부분에 있던 그 자국들은 두 분이 느낀 깊은 행복을 나타내고 있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